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배울 작품은 황조가입니다. 황조가는 유일하게 고대 가요 중에 이렇게 작가가 신분이 정확하게 밝혀진 작품인데요. 바로 유리왕이죠. 자, 유리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. 바로 고구려 제2대 왕입니다. 왕이 쓴 사랑 노래가 바로 황조가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고구려의 왕이 황조를 보고 노래를 지었다. 이래서 황조가입니다. 황조가 뭘까요? 바로 여기서 나오는 꾀꼬리입니다. 이 꾀꼬리 같은 경우는 암놈, 수놈이 굉장히 짝을 이뤄서 막 지저귀는 그런 새로 유명합니다. 그래서 유리왕이 이 꾀꼬리를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걸 공부하기 전에 먼저 배경 설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고대 가요에서 이 배경 설화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 참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. 특히 이 황조가는 반드시 배경 설화를 잘 이해를 해야 유리왕의 정서를 잘 느낄 수 있습니다. 자, 유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. 이 사람이 왕비 송씨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송씨가 갑자기 이제 죽어버려요. 그래서 마음이 너무 적적하니까 이 유리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 송씨가 죽어서 화희라는 여자와 한 명이 아니에요. 치희라는 여자를 후실로 맞아들였습니다. 유리왕이 왕비 송씨가 죽은 슬픔을 극복하려고 화희하고 치희를 첩으로 들여들었는데 당연히 화희하고 치희의 사이가 안 좋았던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. 이 화희는 고구려의 그 골천 지방의 출신이었고 치희는 한나라 사람이었어요. 중국에. 이때 이제 화희가 이 사람 고구려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한나라 사람인 치희를 무시하는 거예요. 너가 한나라 집안에 천한 여자 계집으로 어찌 이렇게 무례한가? 라고 이 치희를 꾸짖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치희가 화가 났어요. 그래서 어디로 가버렸냐면 자신의 고향인 한나라로 돌아가 버렸어요. 그러니까 유리왕은 난데없이 이렇게 치희가 집에 가버리니까 이 치희를 쫓으러 갔지만 치희가 너무 분노해서 돌아오지 않았어요. 그때 유리왕이 이렇게 꾀꼬리를 보고 이 황조가의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. 여기까지 이제 배경 설화가 이해가 되시죠? 자,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유리왕의 황조가를 보겠습니다. 이 황조가 역시 구전으로 불리다가 한문으로 기록되어서 다시 전하는 한역시가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는 한자를 그대로 우리말로 해석해 놓은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. 처음에 보면요. 헐헐 나는 저 꾀꼬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, 헐헐은요 뭐냐면 나는 모양을 얘기하는 으태어이죠. 자, 으태어는 음성 상징어입니다. 이렇게 음성 상징어가 쓰이면 현장감이라던가 생동감이 더하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헐헐이라는 이 으태어 덕분에 꾀꼬리가 짝을 이루어서 정답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. 암수 다정이 즐기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. 외로울사 내 몸은 누구예요? 여기서 화자는 바로 유리왕이죠. 근데 내 정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? 외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죠. 그러면 이 꾀꼬리와 나는 어떤 존재예요? 대조 대비가 되죠. 그래서 나 유리왕은 치희를 쫓아갔지만 혼자 되돌아와야 되니까는 슬퍼, 외로워. 근데 저 꾀꼬리는 남녀가 다정해. 그러니까 나랑 대조되어서 내 슬픔을 오히려 극대화시키는 거죠. 니와 함께 돌아갈 꼬라고 또 서리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다.
번째 꾀꼬리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리법으로 나의 외로움을 강조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. 이 황조가를 전체적으로 보면요. 중요한 대상이 바로 꾀꼬리입니다. 왜냐하면 내가 외로움다는 거를 강렬하게 대조 대비시킴으로써 내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럴 때 이렇게 꾀꼬리를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객관적 상관물이란 객관적인 어떤 사물, 대상이 나에게 어떤 정서를 유발하거나 또는 내 정서와 연관을 시키는 것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.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, 다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어요. 내가 한번 시를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내가 기분이 기뻐. 근데 물소리가 막 나요. 이건 그냥 물이에요. 그러면 저 물이 내 기쁨을 노래해주는 것 같아, 즐겁게.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물을 굉장히 즐거움의 대상으로 내가 묘사할 수 있죠. 근데 내가 지금 슬퍼요. 슬픔이에요. 그러면 이 물소리가 그냥 흘러가는 건데 마치 내 슬픔의 소리처럼 울고 있는 것 같아. 그러면 이 물은 슬픔의 대상이 되죠. 근데 이 물은 그냥 객관적으로 어떤 자연물일 뿐이죠. 근데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? 여기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객관적 상관물은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. 그리고 같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각 시마다 또는 작품마다 의미가 굉장히 다르게 쓰이겠죠. 자, 그러면 헷갈리는 개념이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이에요.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은 어떻게 다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요. 감정이입이 그 안에 있고 객관적 상관물은 그 밖에 있습니다.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가 있어요. 그 안에 감정이입이 있는 겁니다. 아까 예시를 들었잖아요. 내가 기쁘면 이 어떤 대상도 기쁜 거예요. 내가 슬프면 이 대상 또한 슬픈 거예요. 이게 바로 감정이입입니다. 자, 그렇다면 문제는 바로 꾀꼬리입니다. 자, 꾀꼬리와 유리왕. 그러니까 시적 화자인 나인 정서는 일치하나요? 일치하지 않나요? 일치하지 않죠. 꾀꼬리는 정다워요. 근데 나는 지금 외롭죠.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 대비되죠. 그러니까 결국에 이 꾀꼬리는 여기 부분에 있는 거고요. 객관적인 상관물인 건 당연하죠. 왜? 꾀꼬리는 객관적으로 이제 중립적인 인물인데 사실은 내가 대조되는 감정을 가지는 자연물로 설정을 한 거니까요. 자,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은 밖에 있고 감정이입은 안에 있다. 여기까지 오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.